금요일 밤 밀당백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네. 그렇지만요, 우리 밀당백은요, 후끈합니다. 그렇습니다. 옷 색깔처럼! 옷 색깔처럼요? 아니, 배우는 자세처럼 오늘도 스쿨룩을 또 이렇게 계속 졸업 못한 여고괴담 마냥 계속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믿을 것 같아. 아, 쟤 졸업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 아유, 농담입니다.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이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밀당백이 선정한 가장 웃긴 전문가.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이거 받아줄 전문가 없는데 이런 거 왜 받아줘요, 전문가가. 많이도 만났다, 진짜.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이자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남보랑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거의 밀당백의 리차드 기어 마냥 수염이 너무 멋있게 자라가지고 가을 남자죠? 진짜. 아니, 처음 할 때와 많이 달라지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지금까지 밀당백에서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아,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을 때 안 다른 주제가 있을 수가 있나? 거의 없죠, 사실. 네. 근데 이 부분을 빼먹고 정말 좋은 분야인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적 지상군에게 악몽을 선사하는 사신 공격 헬기. 어떤 지형도 막을 수 없는 자유자재의 기동력. 멀리서는 전차도 파괴하는 미사일을. 가까이 다가서면 고속 기관포가 불을 뿜는 전천후 공격수. 뛰어난 성능과 전장의 활약으로 시대를 풍미한 공격 헬기들. 선제 타격의 대표주자, 강력한 무장과 견고한 장갑을 두른 최고의 공격 헬기에 대해 알아본다. 자, 오늘의 밀당백 주제, 바로 최고의 공격 헬기입니다. 아, 헬기 알죠, 헬기. 헬기 또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합니다. 푸득푸득푸득푸득푸득 날잖아요. 근데 뭐, 이 헬기가 안을 들여다보면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정말 전쟁에서도 많은 활약상을 보여줬던 게 맞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헬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강 공격 헬기와 함께하는 오늘의 밀당백, 우선 밀리터리 마니아부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 마니아가 이 헬기와 관련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헬기와 관련된 매니아 누가 있어요? 진짜 시골 마을이. 네. 누가 보면 오늘 자연인인 줄 알았어. 그러게요. 거의 뭐 농부시잖아요, 이분은. 그러게요. 거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밀당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이 마을에 밀리터리 마니아 분이 계시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혹시 아시나요? 어떤 분이신지?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밀리터리 마니아입니다. 농부 아니면 목수 같아 보이시는데 마니아 같진 않으시거든요. 그러세요?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짠, 여기입니다. 우와! 근데 다 나무야. 진짜 공예품이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만드셨대? 나무젓가락은 가장 주변에서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재이거든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깎고 붙여서 만든, 저는 나무젓가락으로 군 전투 장비를 만드는 매니아 송금철입니다. 나무젓가락이요? 진짜 신기한 사람 많아. 나무젓가락으로 지금 깎아서 그러면 저 헬기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그걸로 어떻게 만들어? 저거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나무로 무엇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이거를 취미 생활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좀 만들기 시작했죠. 전투 장비는 한 150개, 그 다음에 이제 SF나 이렇게 꼬마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한 100개, 그 다음에 자연물 한 50개 해서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육군 섹션인데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헬기 위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헬기는 UH-60 ETS 모델이라고 하는 헬기인데 이 UH-60 ETS 모델은 특수 목적용으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플레어 전방 적외선 감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옆에 있는 게 폭탄이 아니고 보조일 탱크입니다. 기본적으로 UH-60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조일 탱크를 줌으로써 5시간 이상 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군사용 GPS가 있어서 해상 작전에 가능한 특수 목적용으로 개조가 된 헬기입니다. 뭐 그냥 대충 보고 만드신 수준이 또 아니에요. 재원까지도 완벽하게 파악이 되고. 우리 매니아들이 허투루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U자 자체가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다목적입니다. 필요시에는 전투병력을 공수도 하고 필요하면 화물도 전투물자도 공수도 하고 그다음 평상시에는 산불도 끄고 인명구조도 하고 헬기는 크게 공격과 기동으로 구분되는데 이 기동 헬기 유틸리티 헬리콥터는 공격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제가 여기서 대대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어쩐지. 아니, 그렇다고. 제가 그 32년 동안 최초에는 기갑에서 했지만 한 30년 동안 육군항공이라는 병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기가 굉장히 이제 제 눈에 익숙하고 또 다양한 헬기를 접하다 보니까 헬기를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헬기 직접 운영하셨구나. 그렇구나. 그쵸. 근데 난 왜 이렇게 팍팍한가 했어. 아, 나 6번 근무할 때 우리 참모총장님이다. 아, 그래요? 네. 대대장 시절에는 다 알고 계시는 2010년도에 천안함하고 연평 포격 도발을 담당하는 그 대대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군에 있는 비행 대대 중에서 해상 비행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안함 할 때 백령도, 연평도 각종 임무를 저희들이 수행을 했었죠. 그게 가장 의미가 있고 또 기억나는 무대는 제가 대위 때 그 강릉 무장 간첩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3군단 예하에 있는 항공단에서 운항장교를 했었는데 그때 약 100여 대에 있는 항공기 이제 항작사 전력하고 저희 자체 전력하고 해서 100여 대를 통제해서 작전에 투입됐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거는 이제 실전이었으니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제가 저 때 2등병이었거든요. 그때 내 위로 날아갔던 헬리콥터가 저분이세요. 다음 작품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OH-23 GT라고 하는 헬기입니다. 요게 저에게 의미 있는 거는 제가 소대장을 마치고 처음 항공장교가 되기 위해서 항공학교를 갔을 때 저희 기초 비행을 요 비행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도태되고 전쟁 기념관에 가야 볼 수 있는데 약간 똥파래같이 생겼어요. 정찰기. 잠자리. 정찰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엔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고 아주 심플하고 진짜 교육용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어떻게 저 디테일하게. 아, 귀여워. 지금은 저희하고 저희 다음 기술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다 이제 그 은퇴했습니다. 이거. 4주간 항공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시동을 걸어서 이제 트래픽 장주를 한 바퀴 돌아서 그 패드에 착륙을 해야지 솔로 비행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만큼 떨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각장주를 그려가지고 딱 패드에 앉았을 때 이제 조종사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저게 신기해. 헬기가
만드는 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 이제 날개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구성하기 어렵고 저거 만들면 똑똑 잘 부러져요. 그리고 그쵸. 또 뭐가 그러니까 내 있냐면 말이 그 말이고. 헬기는 만들잖아요. 네. 헬기가 이렇게 놓으면은 네.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뒤가 무거워서 이렇게 앞이 들려요. 아. 네, 이 뒤에 이게 꼬리 날개가 길어갖고 이렇게 들려요. 근데 네. 저분 거는 다 제대로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 균형도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통상 전역할 때 보면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 삶 자체를 그냥 업사이클링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전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무젓가락이나 나무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헬기가 있는데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는 요 아파치 헬기입니다. 저 진짜 많이 샀어요. 프라모델로. 아, 완성 잘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완성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우, 많이 했죠. 저희는 블록 3 단계 AH-64D 가디언입니다. 옆에 보시면 요 앞에 30mm 기관포, 그 다음에 2.7인치 라켓과 또는 헬파이어. 헬파이어는 기존에 있는 토 미사일과 틀리게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거는 파이어 포겟 개념입니다. 적을 보고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탈을 하면 미슬 자체가 그 표적을 계속 추적해서 타격을 하는 그런 파이어 포겟 개념이고, 우리나라 블록 3에 있는 거는 스팅거 미사일 공대공 전투가 가능합니다. 세계 최강의 대전차 무기로 공격 헬기로서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헬기는 수리온이라고 하는 헬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정전 60년 만에 한국형 기동 헬기를 실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국산이잖아. 수리온. 네. 아, 오, 이거 멋있네요. 이렇게 보면 멋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LH, 미르온이라고 하는 지금 막 전력화되고 있는 공격 헬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산 헬기를 가지고 논하게 될 때가 올 줄이야 진짜. 그쵸. 그러네, 진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다 외국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수수 기술로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이 생산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모든 군사 장비들이 그렇겠지만 후속되는 군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헬기들은 수리 부속이 지속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전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자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항공장비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주는 두 기종입니다. 아, 메이드 인 코리아. 야. 그래서 이제 나무 색도 좀 더 밝아 보이네요. 마지막 비행은 2023년도 1월에 이제 전역하기 전에 저희들은 기술 유지 비행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비행지기에 없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 비행을 해서 기량을 유지를 하는데, 그 비행이 마지막 비행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원주인데 여기에는 8 전투비행단도 있고 산림 항공본부도 있고 저쪽 그 메디칼 그 외상센터도 있어서 헬기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옛날 생각이 나고 그 위에서 고생하는 조종사들 안전하게 임무수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아니, 그 나무젓가락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신기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시켜 드신 거야, 그 음식을? 아, 근데 심지어 저 편의점에서 왜 컵라면 사면 주는 그 나무젓가락 또 작은 건데, 그죠? 나무젓가락은 여기 한 80%가 금이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 사이에다가 접착제를 넣으면 경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깎을 때 거기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쪼개서 전체적으로 여기다 본드를 다 칠해가지고 다시 붙입니다. 구하기 쉬운데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너무 고생이잖아. 이거 너무 고생인데? 통나무로 하면 어때? 그러니까. 그래, 그냥 큰 걸로 해서 그냥. 좀 굵은 나무로 해갖고. 근데 굳이 저걸 나무 젓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요 고생을 하더라도 요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붙이면 각재가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이런 각재가 되고 옆으로 붙이면 이런 판재가 되고 그 무인기의 뒷날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판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섬세하다, 진짜. 와. 제가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미지 파일을 볼 때 정면 사진, 측면 사진, 뭐 배면 사진 해가지고 그 가로 세로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작품의 어떤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와, 비율까지도 다 신경을 쓰시는구나. 그 말했잖아요. 그래야지 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게 된다고 다.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정찰기, 정찰 복엽기. 이제 짜장면 배달하면 이제 오는 나무젓가락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음식물이 묻으면 닦고 아예 집에 있는 젓가락을 쓰기도 하고 그 젓가락을 이용해서 또 작품 활동을 합니다. 힘을 줘서 배다가 이게 손가락을 한 5바늘 정도 봉합한 적이 있습니다. 밴딩하고 다시 만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만들고 나면 내가 원했던 작품이 딱 눈에 보였을 때 그 쾌감은 아마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은 다 그런 쾌감이 있어서 할 거예요, 아마. 와, 13년 동안 이렇게 만드셨네. 또 저렇게 많으시고. 오, 와우. 저기 뭐 보여요? 여기는 해군 섹션입니다. 저희 해군에서 운용하는 그런 장비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군하면 회전이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요 다음 기종을 보면 요에 이제 해군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AW159라고 하는 와일드캣. 해상에서 활용하는 다목적 헬기인데요. 네네. 해상에서 정찰하거나 우리 흔히 해상 초계기라고 하면 전투기 생각하기 쉬운데 해상 초계기는 기본적으로 고정익을 운영을 하죠. 그리고 잠수함을 잡으려면 일정한 구간을 계속해서 돌거나 공중에 멈춰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해상과 지상은 그 공기 역학적인 구조라든지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해군에 특화된 조종수를 별도로 익힌 조종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해군에 별도로 소속된 항공과 공군이 별도로 있죠. 요거는 링스의 후속으로 대자멜기입니다. 물속에 있는 적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소냐를 투하하고 그 음파를 받아가지고 식별해내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링스가 운용한 지 오래돼서 2017년도에 저희가 전력화해가지고 해군에서 지금 운용하는 거 있고 우리나라 이지스함 같은데 이렇게 뒤에 보면 헬기장에서 딱 착륙해서 같이 임무를 나갔다가 어떤 위험이 징후가 발생이 되면 이륙을 해서 대잠 소냐를 투하시키고 거기서 이제 잠수함이 발견이 되면 그 정보를 이지스함으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타격을 하는 그렇게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 앞에 보면 저 전반부에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제 그 주둥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게 다 이제 적외선 탐지 장치 아니면 저 음성 탐지 장치에서 레이더들이 거기에 잔뜩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형상이 좀 다르죠. 다음은 육군에서도 운용하지만 요거 우리나라 자체 만든 수리온입니다. 이게 이제 해병에서는 마리온으로 해서 현재 이제 상륙전대에서 마리온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운용하고 있는데 상륙 작전에 또 쓰인. 병력과 무장을 같이 해서 동시에 그 해안에 상륙하기 위한 마리온이 운용된 헬기입니다. 보시면 반응이 어떠세요? 일단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두 번째 질문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근데 그거 답은 정답이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뭐 한 일주일 뭐 해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아직까지는 판매로는 생각 안 했습니다. 재밌게 사신다. 시간이 금방 가야겠죠? 네. 이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대장을 했던 그 UH-60 1개 대대 그 대수만큼 헬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손에 담는 나무꾼입니다. 아, 헬기 조종사 출신의 밀리터리 매니아라고 하니까요. 왠지 저희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 그럼 한편으로는 너무나 신기하기도 했고 저희가 주제를 다뤄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네. 그 젓가락, 나무젓가락 버리지 말고 우리 매니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성능과 활약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밀떡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강의 공격 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 박사님, 이 공격 헬기가 있다는 건 사실 뭐 다른 헬기도 당연히 있다는 거거든요. 네. 헬기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독수리가 쫙 날아올라요. 그리고 멀리 이렇게 쫙 바라보겠죠. 관측 및 정찰. 그리고 갖고 꽉 부리로 공격해버리죠. 네. 그쵸. 공격 헬기. 공격 헬기. 그리고 나서 그 양을 딱 공격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하늘로 올라가요. 각 잡아가지고 수송 헬기. 저는 절벽에서 던지던데? 절벽에서 던지면 그 던진 게 다치겠죠. 네. 그 다친 걸 데려가서 병원에 데려간다. 의료 후송 헬기. 너무 못됐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제 대잠 헬기를 대잠 예로 들수 헬기. 있죠. 이제 잠수함을 잡는 것이 헬기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권재관 씨가 알고 있는 최강의 헬기 어떤 게 있습니까?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건 코브라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그 헬기가 다방면으로 많이 쓰고 정말 오래 썼습니다. 언제부터 썼냐면 네. 그 월남전에도 썼어요. 아, 코브라를? 네. 아, 그렇습니까? 코브라 헬기는 공격 헬기입니다. 공격 헬기는 그 앞에 모델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네. UH-1B, UH-1C 등 수송기를 개량해서 공격 등의 임무를 조금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AH-1 코브라가 먼저 개발이 됐어요. AH가 당연하게 공격이니까 어택 헬리콥터겠죠. 어택, 그쵸. 이름 자체가 공격 헬기입니다. 네, 네, 여기에 무장, 기동력, 장갑까지 얹었는데 미국이 가장 신경 쓴 것은 장갑이었어요. 그렇다면서요. 피탄의 사망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정석 일대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었고 그 보호석 일대를 보호하려면 어땠든지 간에 장갑판이나 철판으로 두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동력의 구조라든지 로터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완성해야 됐기 때문에 네. 현대 군사과학기술의 첨단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장 얘기를 처음에 꺼냈잖아요. 네네네. 어떤 무장을 제일 먼저 달았을 것 같아요? 기관총 그냥 가볍게 시작한다면 그러게요. 기관총부터 기관총부터 달지 않았을까요? 기관총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순간이 헬리콥터 단독 작전이라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적진에다 우리를 내려놓고 데려오고 뭐 그런 거 할 때 그게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똥차네. 왜냐하면 제일 독수리가 위험한 순간은 땅에 내려와 있는 순간입니다. 그치 내려간 순간 그때 적군들이 왔을 때 덤비지. 못 오게 쏘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관총을 먼저 달죠. 그 다음에 떴어요. 네. 떴으면 제 역할,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뭘 해야 밥값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미사일 아닙니까? 미사일로 네. 적의 가장 비싼 무기, 전차. 장비, 전차 잡아야 돼요. 전차.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를 했어요. 네네네. 헬파이어 미사일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 최초의 공격 헬기 코브라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약을 좀 했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영화 드라마 통해서 베트남전이죠. 베트남전. 베트남전에서 이제 활약을 했는데 전차 잡는 귀신이라는 별명이 여기서부터 붙었죠. 전차 잡는 귀신. 땅에서는 정말 공산권의 T-54 전차를 당해낼 수 있는 강자가 없었는데 이거를 총 합쳐서 20대나 잡아냈어요. 오, 그렇구나. 그 외에도 걸프전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했고 특히 공산권 전차를 쏙쏙 잡아내는데 큰 활약을 했죠. 그 이후에도 뭐 이라크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리아전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여러 활약을 하죠. 네. 이 모든 공격 헬기의 아버지, 헬버지다운 사실 활약을 헬버지 했다고 뭐예요? 해도 과언이 헬버지. 아닙니다. 헬버지죠. 헬기의 아버지 아닙니까? 진짜. 다음 주자는 밀리터리 마니아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헬기. 바로 AH-64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너무 유명하네. 여기까지 가야죠. 그쵸. 네. 미국의 그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팀은 이걸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파치 헬기가 본격적으로 전차를 잡는 귀신이 되는 거죠. 그 앞에 있던 게 코브라잖아요. 네.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미 코브라를 사용할 때 아파치의 설계와 제작과 계약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네. 기존 헬기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단발 엔진입니다. 엔진 하나가 꺼지면 꼼짝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쌍발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처음에는 벨사가 만들었던 헬기와 휴즈사가 만들었던 헬기가 서로 붙어요. 네. 벨사에서 만들었던 게 63이에요. 휴즈사가 만든 게 64. 63과 64가 붙어가지고 64가 승리합니다. 그게 이제 아파치 헬기가 되는 거예요. 숫자 하나 차이네요. 그렇죠. 네. 이 개발을 통해서 이미 베트남전 때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넘게 시험 적용을 하고 평가를 한 끝에 배치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입니다. 선정될 당시에 고려했던 요소는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무장, 내구성, 첨단 센서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술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떠한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적의 능력과 전술을 보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소련에 소속된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들이 갖고 있던 전술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동시다발 전투입니다. 여기서 공격하고 여기서 방어하고 여기서 게릴라전을 하고. 그러니까 헬리콥터도 공격, 방어, 제압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측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한 가지 철저한 야간 공격을 공산군이 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콥터도 야간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 센서가 이게 탑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동시대의 헬기를 동시에 뛰어넘은 완전히 그 시대의 탑스타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성능은 어떻습니까? 아파치 성능? 계속해서 개량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요즘에 이제 블럭이라는 개념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AA64A가 있었어요. 네. 쌍발 터보 샤프트라고 하는데 터보라는 것은 팬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유입되는 것도 터보를 통해서. 그것이 압축되는 것도 터보를 통해서, 추력이 나가는 것도 터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선풍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샤프트라는 것은 구동축이에요. 헬리콥터가 날아갈 때 부웅 하고 이 뭔가 추력이 날아가갖고 불꽃으로 기체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터보에서 만든 동력을 샤프트, 구동축을 통해서 헬기에 연결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이게 쌍발 터보 샤프트 엔진이다. 근데 우리가 아까 코브라 헬기 잠깐 봤잖아요. 네네네. 그거 봤을 때 기체도 굉장히 날렵하지만 날개도 앞뒤로 이렇게 딱 맞춰놓은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 날개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네. 아파치 헬기부터는 사역 로터라고 그래요. 좀 더 안정성이 있고 기동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이헤즈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요거는 저 압니다. 네네. 이게 여기 아까 우리 기관포가 달렸잖아. 얘가 이렇게 보면 얘를 저로 봐. 이렇게 보면 얘를 봐. 네. 보면 봐. 위로 보면 위로 보고. 저놈? 그럼 쟤도 저쪽 가 있는 거야. 총구가 쟤를 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바라보는 것과 같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공격력도 강화되고 시간도 훨씬 더 축소되고. 단축되죠. 그럼 아파치는 또 어떤 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헬리콥터에서 쏘는 기관총 하면 예.
두두두 하면서 막 그렇죠 지나가겠죠. 네. 체인건이죠. 그쵸. 이게 M230 체인건이 있고요. 네. 무시하죠. 그리고 헬파이어 미사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파이어, 예. 탱크잡이. 네, 그죠? 탱크잡이, 네.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고 파이어 앤 포겟이다. 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여전히 탑티어, 1티어에 있는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입니다. 우리가 이것 외에도 방금 저 무기를 쏘려면 네. 관측하고 표적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전방 적외선 장치를 FLIR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FLIR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약간 멋이 없어요. 네. 그냥 플리어라고 통상 부릅니다. 아, 플레이어. 네. 그리고 이것을 표적을 획득해가지고 전자적으로 지휘통신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바로 TADS죠. TADS. 목표 획득 및 지적 시스템입니다. 이 목표를 조종사가 눈으로 직접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안 돼요. 실제로 작전 반경이 한 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네, 전방에 있는 지상부대 혹은 공중에 떠 있는 전투기 혹은 다른 표적 획득 헬리콥터 표적을 자동적으로 나한테 보내서 나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로 보내주는 거죠. 나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요새는 표적 우선순위도 다 정해줘요. 그렇다면서 순위도 쫙 나와요? 아파치가 16개인가 그거 측정이 된대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I 시대는 이미 우리 전장에 도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 장점만 모든 걸 다 타고난 것 같은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 단점이 있어요? 비싸요. 그러니까 다 한일레니까 비쌉니다. 비쌉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비싸요. 어쩔 수 없죠. 더 어려운 게 유지 보수예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한으로 따져야 돼요. 어차피 헬리콥터는 누군가 회사가 만들고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다고 다 갖다 붙일 수가 없고 그쵸. 뭐 무슨 날개를 뭐 역으로 막 돌아가게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 특허가 많지만 지금 현재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고 전장에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서 생존율도 높고 그건 못지않게 유지보수, 작전 지속을 할 수 있는 게 모두가 다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만큼이나 아파트는 정말 활약 또한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했는데 어떤 활약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91년의 걸프전이죠. 그쵸. 네. 전차를 500대를 잡았어요. 우와! 전차 500대. 그리고 장갑차를 120대를 잡았어요. 그 외에 뭐 야포, 대공포, 진지, 심지어 항공기도 20대를 잡았어요. 네? 항공기를 떠 있는 걸 잡은 건 아니겠죠. 밑에 있는 거라서. 지상 착륙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상군 작전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공기가 뜨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 항공기들이 모여 있는 곳을 점령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었는데 네. 그것을 헬리콥터가 대신해 준 측면이 있어요. 미리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편의 헬리콥터는 한 12대 정도 격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진짜 헬리콥터의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소개할 헬기가요. 이 아파치 헬기에 못지않게 강력한 성능을 가진 라이벌입니다. 러시아의 KA-52 엘리게이터입니다. 네.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악어네, 악어. 악어죠, 악어. 어떤 헬기입니까? 엘리게이터. 소련이 아파치 헬기를 이겨먹기 위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만든 겁니다. 악어처럼 씹어먹으려고. 까무프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까무프 50이었어요. 단좌형 처음에는 1인승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헬리콥터가 그냥 들어가갖고 공격하고 나는 그냥 장렬히 사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해야 되고 유틸리티로서의 성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좌형으로 개발한 것이 까무프 52입니다. 네. 두 명의 파일럿이 근데 얘는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럼 뚱뚱하다는 건데? 슬림하지 않다라. 여러 가지 판단이 잠자리 있지만 같은 거네. 네. 소련은
서방과는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아파치 헬기를 이겨먹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체를 좁게 하는 것은 이점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그 무장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지휘 통제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어느 정도 생존성이 떨어지더라도 압도적인 능력으로 전장을 제압해 놓고 아파치를 완전히 이겨먹겠다. 그래서 나란히 주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서로 지휘 통제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지휘 통제와 무기를 때려 부어갖고 이겨먹겠다. 이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능 재원을 보면 네. 모든 면에서 이 까모프 52가 아파치보다 살짝씩 다 앞서 있어요. 아, 이거 염두에 둬서 만들어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건 이겨먹기 위해서 한 거고 네네네. 이 두 나라의 군사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네. 앞뒤로 앉게 한 것과 좌우로 앉게 한 것 단순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서방 측은 조종사의 생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인 거예요. 까모프는 그것보다는 압도적인 성능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둘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누가 더 낫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아파치의 라이벌이면 성능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성능은 또 어느 정도입니까? 아파치보다 더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병렬식 조종석 얘기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지휘 네. 통제라든지 의사소통에 당연히 더 뛰어났겠죠. 네. 그리고 나란히 앉는다는 것은 앞에 계기판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네네네. 전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조종사가 선택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그 정보를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까모프는 아파치보다 좀 더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조종관을 잡고 움직였을 때 네. 팍팍팍 움직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수가 아무래도 전방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지고 한 명은 지휘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전투 지원, 전투 근무 지원, 지휘 통제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역할이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장에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요. 네. 까모프가 갖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은 6 내지 10km를 날아가요. 근데 아파치는 5km입니다. 일반적인 보병대대의 작전 중심이 앞뒤로 5km예요. 네. 5km 넘어가서 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대대를 지원하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다른 대대도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5km 안에서만 쏘면 되는 거예요. 네. 6km, 10km를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공산권은 그러한 전술적인 시스템이 약간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약점으로 드러났죠. 다른 전투 지경선에 협조도 되지 않은 채로 막 헬리콥터가 넘어다니니까 네. 우크라이나에서 밑에 있다가 쏘는 거예요. 그래서 격추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이해해야 6km, 10km 날아가는 공대공 미사일, 네. 이 엘리게이터가 훨씬 더 우수한 것은 아니다. 그건 그것은 알 수 아니다.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떤 거를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본질을 잃는 수가 있어요. 결국 헬리콥터는 뭐 잡아야 됩니까? 땡크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아파치 잡으려고 그렇죠. 엘리게이터는 아파치 잡으려고 너무 노력한 거야. 아, 그래요? 타깃을 잘못 정했네. 네, 뭐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거 뭐야? 이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공대지 능력이 아파치에 비해서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나온 거네. 최근에 가장 우려스러운 사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까모프 52가 연달아 떨어지면서 헬기 무용론이 이제는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헬기 역할을 드론이 이제 대신하는 무인기 같은 게 굉장히 많아지고 대체 가능해지면서 사실 헬리콥터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반도의 전장 환경은 다릅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상대방의 영역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차단 작전이나 봉쇄 작전이나 제압 작전을 하지 않은 채 헬기가 단독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지,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네. 또 내 입장으로 역지사지를 해보면 됩니다. 내가 적진에 고립돼 있어요. 그리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더 이상 작전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헬리콥터 외에는 없습니다. 전장에서 헬리콥터가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송, 후송,
정찰, 관측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 무용론은 말도 안 되고 공격 헬기 무용론도 우리가 헬기의 격추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그것이 격추되기 전까지 적의 전차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지금 헬기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장차 한반도에서 펼쳐질 미래전에서 헬기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헬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공격 헬기 LAH-1 미르온이 있지 않습니까? 멋있다. 뭔가 아파치하고 비교해도 될 만큼 진짜 멋있는데요? 성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최고 속도가 네. 시속 242km. 채공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 되고요. 오, 예. 무장은 뭐 기본적으로 기관포는 한 기관포, 예. 20mm죠. 어. 그다음에 70mm 로켓포 어.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대지, 공대공이 다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공대지 미사일의 이름이 멋져요. 뭡니까? 무협지 같아요. 천검입니다. 천검. 천검. 네. 이 사정거리가 한 8km 정도 돼요. 이게 그럼 엄청 기네요. 이 8km라는 것은 지상군을 지원할 때의 적정한 거리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 표적, 지정, 탐지, 획득, 전파가 가능합니다. 쏴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걸로 쏴야 된다까지 다 다 되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순간적으로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더 체크가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한 번 들어가고 네, 네, 예순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라는 것은 작전의 뇌와 같은 거예요. 예? 이 전뇌라고 할까요?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서 중앙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 중심전이야, 진짜. 그죠? 그치. 맞아요. 가만히 요 보면 작아 보여요.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잖아요. 우람하진 않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지형에 맞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악 지역. 네, 바다, 어. 구릉, 예. 도시 어. 이것들을 피해 가면서 아. 활동하고 숨고 특히 산과 도시가 많다는 것은 우리를 은폐해 주기도 하지만 적도 은폐시켜요. 그쵸. 적을 찾아내는 정찰과 관측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정찰과. 미래전의 핵심인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지금의 이 미약한 시작을 볼 게 아니라 이 미르온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이것을 기대해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최강의 공격 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는데 앞으로의 헬기 운용은 그렇다면 어떻게 좀 될 것 같은지 네. 남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에서는 인명피가 최소화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상륙 작전에 있어서 바다에서부터 적진 한가운데까지 총알을 맞아가면서 가는 상륙은 불가능할 겁니다. 네. 이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정말 상륙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렇게 하려면 헬리콥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거를 해병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육군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쭉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죠. 만약에 헬리콥터가 적절한 요건이 갖춰져서 적진 바로 앞에 떨어질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전투가 시작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공격 헬기든 수송 헬기든 정찰 헬기든 앞으로 미래 전장의 지상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헬리콥터를 얼마나 잘 운용하는 것이냐 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밀리터리 핫 시간입니다. 오늘 핫피플은요, 권재관 씨가 연이 좀 있으신가 봐요. 맞습니다. 자, 예. 이분을 내가 정말 소개해드려서 너무나 영광인데 지연으로 출연시키신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거 아, 그렇구나. 이거 그래요? 농담이고요. 요겁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정말 한우물만 파오신 장인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시고요. 아, 진짜 대한민국. 진짜로 대표하는 분이고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고 지구 대표입니다. 그래요? 지구. 아, 그래요? 지구 대표. 전 세계 탑입니다. 아, 그래요? 나도 지금 이분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고 네. 만나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뭐야? 아니구나. 모형이에요. 모형입니다. 모형 기차예요. 지문이 없을 정도로 기차 만드는데 몰두했어요. 40년 동안 기차에 인생을 바친 이한만입니다. 40년? 와. 전 세계에서 기차를 제일 잘 만드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한국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그분을 뵈러 왔습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만 작업을 해서 만든 건데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습니다. 기차 왕국. 와. 와. 이야. 저게 장난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거를 하나하나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어디까지 만드신 거야? 공부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일찌감치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어디 취직할 때 소개 좀 해준다 그래서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갔어요. 실제 기차 만드는 공장인 줄 알고. 근데 가보니까 뭐 조그만 뭐 저기 장난감 기차 몇 년을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다가 나가서 한번 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 회사에 하청을 받아서 조금씩 뭐 일을 해줬어요. 아. 바이어가 서울 호텔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믿고 한번 일을 줘보라고 그랬더니 조그만 그 후레트카라고 탱크 같은 거 싣고 가는 거 도면을 주더라고요. 네네. 그냥 공장에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었지. 그걸 뭘 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드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언제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게 32살 때니까 한 40년 했네, 40년. 그게 4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처음에 진짜 기차를 만드는 회사인 줄 알고 회사를 취직을 한 거예요. 어. 갔더니 모형을 만드는 회사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잘못 들은가 싶었어요.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대단하시다. 역대 작업실 중 제일 큰 작업실인 것 같은데. 와. 밀링 머신 봐. 밀링 머신. 오, 아우. 장인손이다 진짜. 지금은 이제 많이 닦아서 깨끗한데 기차 만들면서 여기도 다쳤지, 여기도 카타날로 이렇게 손가락 잘릴 뻔했어요. 이게. 이 기차 부품을 카타날로 돌려서 이제 자르는데 이 장갑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뼈가 보이는 거야. 여기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흉터가 있고. 그때 다치고 나서 장갑을 안 껴요. 그리고 장갑을 끼면은 이 부품이 조그맣다 보니까 둔해서 이게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거를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갑을 안 쓰시는 거고. 그것도 그렇고 그 장갑 실보다 그거보다 더 얇은 부품을 쓰는 얇으니까. 거예요. 와. 아, 이렇게 아이들도 가서 볼 수 있군요. 네. 40년 동안 수출을 했다가 이제 남은 것이 영국 거, 미국 거, 일본 거, 뭐 스위스, 이태리 뭐 이런 걸 한 200여 종이 있었어요. 아, 이거 내가 이게 전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시장을 만들게 된 거죠. 와. 누구나 다 가서 볼 수 있게끔 만드신 거군요. 저기 구동이 되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다른 얘기잖아요. 우와. 이 기차 이제 세계적으로 최고 유명한 게
유년 보시피 빅보인데 32분의 스케일 남방 게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걸 한 대를 5년에 걸쳐서 이거 만든 거거든요. 야, 이런 데 보면은 이 리베트 이런 것도 다 일일이 핀을 박은 거야, 이게. 이게 16분의 1 스케일이에요. 이게 실물처럼 이것도 여기 제끼면은 이게 열려가지고 기차와 기차끼리 연결하는 거거든요. 전부 이게 작동되게 만들어놨어요. 야, 기차가 붙는 원리도 똑같아요. 미국의 유니언 퍼시픽 자기네 박물관에 전시회에 팔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는 거라 내가 그래서 이제 안 파는 거죠. 팔면 얼마에 파실 거예요? 글쎄 뭐 내 생각인데 뭐 10억 줘도 안 팔죠. 난. 이게 뭐예요? 이것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발사되는 곳까지? 뭐야 2층으로 가보러? 아니 로켓을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종이로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립된 게. 그걸 미국에 사다가 그거 하고 이제 구글에 인터넷에서 이제 뒤져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한 2년 걸렸어요. 이런 데 보면은 전부 계단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고 저 디테일 보세요. 난간하며 저 손잡이하며 저 불빛 라이트 다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 기차가 스위스에서 운행하는 A814라는 기차거든요. 컨트롤로 하면은 이 판토 이 그래프 다 자동으로 움직이고 이 안에 있는 디테일까지 전부 살려놨잖아요. 와 디테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시다. 소비자 가격이 2,400만 원. 주문 생산이고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40대밖에 안 만든 거예요. 이 기차를 소비자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나무 박스 있죠? 이태리에서 만드는 건데 박스 하나만도 85만 원이에요. 우와 사이즈만 진짜 작아진. 제가 시호장을 이제 많이 다녔어요. 독일을 한 30번 갔었고, 일본도 몇 번 가보고, 영국, 스위스, 이태리, 미국도 한 10대 번 갔어요. 내가 만든 기차가 어느 정도 이 반응이 좋은가. 미국에 갔는데 그 어떤 사람이 오더니 혹시 미스터리 아니냐고 그렇다고. 아니 어떻게 저를 아냐 그랬더니 아니 기차 그 잘 만드는 사람 소문나서 내가 안다고. 이따 저녁 때 저기 시간 좀 내줄 수 있느냐고. 자기가 밥 사주겠다고. 강가에 가서 배 안에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 바닥 가재 얼마나 흐뭇한지. 와 국가대표네 진짜. 많은 기차를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샘플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이즈고 요가 필요하다면 이분에게 그 도면을 그대로 보여주면 이분은 거기에 있는 미리센치랑 똑같은 규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다시 수출이 나갑니다. 국가대표네 진짜. 앞으로 목표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70인데 이제 한국관을 만들려고 해요. 불국산이 뭐 한옥건물, 경복궁이니 서울역이니 뭐 이런 걸 갖다가 테마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대단하다, 대단해.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남교수님의 헬리콥터 4행시로 저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헬리콥터 4행시. 4행시가 성공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오늘 방송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통으로요? 통으로 해요. 너무하네요. 그래서 헬멧 쓰고 헬멧 쓰고 리얼한 전장을 누빈다. 리얼한 전장을 누빈다. 오. 코 어렵다. 코 어렵다. 터치 더 스카이. 오. 어려웠다. 오, 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